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8살짜리 똑똑한 아들을 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계시겠죠? 제가 지금 사연을 보내면 언제쯤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파리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실 전 올림픽도 그렇고 스포츠 중계를 그리 열심히 챙겨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별로 흥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은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유럽 축구 중계 시간이 거의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축구 중계를 볼 수 있는 플랫폼 결제를 해주고 낮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제 아들의 축구 사랑, 아니 이강인 선수 사랑 덕분에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됐답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남편과 시댁에게 사랑받는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았답니다. 결혼을 할 때 시댁에서 신혼집을 사주시진 못했지만 전세금을 많이 보태주셨는데 그러시면서 결혼도 했으니 남편 차를 바꿔주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차는 아직 탈만하니까 제 차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그렇게 말해서 민망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여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오히려 시부모님이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시면서 남편 의견에 동의 정도가 아니라 대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자가 더 좋은 차를 타야 하는 거다. 그래야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얕잡아 보지 않는다 하시면서 제 차를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있죠. 이런 남편과 시부모님이 흔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정도로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참 예쁘게 봐주셨고 딸처럼 여기고 귀하게 대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도까지는 아니어도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휴직을 하고 집에서 요양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 임신 중에 남편이 제게 지극정성이었던 건 말로 다 못해요.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아들인데 분만실에서 남편이 얼마나 많이 울던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 보기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아내 바라기로 제게 정성을 다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출산 후에 더 잘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은 예보에도 없던 폭설이 쏟아졌던 날이었는데 도로가 엉망이 되어 남편은 그날 회사에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귀가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열이 좀 오른 거예요. 집에 성인용 해열제가 없어 애기 해열제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마저도 똑 떨어진 거죠. 며칠 전에 마지막 해열제를 쓰고 미처 사다 놓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늦은 시간이라 집 근처 약국은 다 문을 닫았고 문이 열려있는 약국은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곳이었는데 도로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 차를 회사에 두고 온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임신하고 휴직하면서 차를 거의 세워두기만 할 것 같아서 제가 타던 차를 남편이 타고 남편이 타던 차는 처분한 상황이었어요. 버스는 끊어진 시간, 야간 버스는 노선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택시는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해보겠다며 남편이 집을 나섰는데 글쎄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약국에 걸어갔다 왔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 눈길에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이 감기에 걸려서 며칠 고생했지만 그날의 일은 두고두고 생각나는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남자들 결혼하면 달라지고 첫애 낳으면 또 달라진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이 출산 후 오히려 더 많이 표현해주는 남편이 너무 믿음직스러웠고 또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나만 보는 남편에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점잖으신 시부모님까지 친구들이 저를 두고
다 가진 년이라고 시샘 섞인 부러움의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시집 잘 갔다는 말을 수시로 했는데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SNS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걸 잘 못하는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랑받는 아내와 며느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니 어쩐지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더 바랄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했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죠. 저희 신혼집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부부 세대들이 많은 아파트였어요. 위치도 그렇고 평수도 그렇고 주변 인프라도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가 살기에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옆집에는 호랍인 중년 아저씨 혼자 사셨는데 밤늦게 만취 상태로 귀가하시면서 저희 집 도어락을 계속 눌러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 가졌는데 옆집 사람 복만 없구나 생각했죠. 그러다 저희 애가 세 돌이 지났을 즈음 옆집 아저씨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너무나 반갑게 돌쟁이 아들이 있는 젊은 부부인 거예요. 저희도 드디어 또래의 부부랑 이웃이 된다 싶어서 너무 좋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이사하는 날부터 기웃거리며 인사하면서 얼굴 도장 찍고 그랬어요. 옆집 돌쟁이 아들 이름이 수호여서 저는 옆집 여자를 수호 엄마라고 불렀고 수호 엄마는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솔직히 나는 언니라는 말이 참 쉽게 안 나오던데 수호 엄마는 사람에 대한 경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부침성 좋고 싹싹해서 참 보기 좋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언니라고 불러주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기분 좋고. 아, 그래요?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 가끔 그걸 싫어하는 언니님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근데 언니는 그게 좋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나는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긴 한데 수호 엄마가 언니라고 부르는 건 거부감이 안 생겨요. 사람이 건강하게 밝아 보여서 그런가 봐. 편하게 대해주는 거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줘요. 다만 내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고. 언니 걱정 마요. 얼마든지 오래 걸려도 되니까 천천히 열어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고 했었는데 임신 때부터 휴직을 꽤 길게 하기도 했고 그 사이 회사 분위기도 많이 바뀐 것 같아 망설이다가 결국 복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를 한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던 나였고 수호 엄마도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같이 가기도 하고 가끔 남편들까지 함께 어울려 밥을 먹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저도 수호 엄마를 이름으로 부르게 됐고 야, 너 할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수호 엄마가 저녁 시간에 저희 집으로 건너왔는데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들어와. 수호 아빠도 사람 참 건실하고 순진해 보였는데 바람이라니 확실한 거야? 응? 그럼 언니 확실해. 그 인간이 나더러 이혼하자 소리까지 했어. 언니, 나 이제 어떡해? 나 술 마시고 싶은데 언니가 술 친구 해줄 거지?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남편 차려주려던 저녁상은 술상이 되어버렸고 결국 저희 남편까지 같이 수호 엄마 하소연을 들어주게 된 거죠. 수호 엄마는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 욕을 한참 하다가 바람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돌쟁이 아들 데리고 어떻게 사냐며 꺼이꺼이 울고 그러다 또 남편이랑 상간녀 욕을 하고 결국은 또다시 신세 한탄으로 울고 가만히 두면 밤새도록 그런 패턴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우선 아들 녀석 잘 시간이 지나서 애부터 재우고 오겠다고 하고 아들 방에서 아들을 재우고 나왔더니 아니 글쎄 수호 엄마가 제 남편한테 기대서 울고 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가 나가니 구원의 눈빛을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수호 엄마가 아무리 부침성 좋고 경계심 없이 사람들을 대한다고 해도 그래도 남의 남편한테 그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게다가 여자들의 육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수호 엄마를 제 남편에게서 떼어내고 말했어요. 민경아, 수호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너 너무 취했어. 응? 일단 집에 가서 잠부터 좀 자. 싫어, 언니야. 나 오늘 언니 집에서 잘래. 나 여기서 좀 재워줘. 너 아무리 취했어도 지킬 건 지켜야지. 어떻게 여기서 널 재워주니? 바로 옆이 너네 집인데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 언니, 나 못 일어나겠어. 다리에 힘도 없고 너무 졸려. 형부가 나 좀 잡아줘요. 야, 너 내가 좋게 말할 때 정신 차려. 네가 아무리 부침성 좋고 어쩌고 그래도 남의 남편한테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할 짓이 아니라고. 어디 술 따르고 몸 파는 년처럼 왜 이래? 네 남편 바람났다고 내 남편한테 들이대니? 술 취했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정신 차리고 네 발로 걸어서 나가. 당장. 다음날 점심때쯤 수호 엄마가 언니 집에 있냐, 잠깐 볼 수 있냐, 건너가도 되냐 그러기에 이게 이제 정신 차렸구나 싶었고 어제 지가 실수한 거 기억나서 사과하려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게 아니면 최소한 어제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려는 줄 알았죠. 그런데 수호 엄마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뜻밖의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있잖아. 이런 얘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좀 그렇긴 한데. 뭔데 그래? 뜸 들이지 말고 그냥 말해. 나도 바빠. 그게 형부가 좀 이상해. 형부가 내가 쓰던 립스틱을 훔치는 거야. 내가 봤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내가 만만하니? 사람이 좋게 대해줬더니 누굴 등신 호구로 하나.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미친년이 뭐라는 거야 진짜? 야 이년아, 내가 어제 네 술상 봐주고 술주정 받아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뭐가 어째? 네가 술 취해서 내 남편한테 안기면서 꼬리치는 것도 내가 다 봤다 이년아. 내 남편이 안 넘어오니까 약 올라서 이러니? 뭐? 내 남편이 이상해? 나는 네 년이 더 이상하고 수상해. 수호 엄마년이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니 저는 완전히 꼭지가 돌아서 그년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수호 엄마 그년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진 않더라고요. 이것 좀 놓고 말해. 이 언니 얌전한 줄 알았더니 힘이 장사였네. 내가 언니 남편한테 꼬리를 치다니 무슨 소리야.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래? 정말 어이없다. 언니 남편 도둑질한 건 팩트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언니 남편 관리나 잘해. 내 남편 걱정을 네가 왜 하니? 네 남편 걱정이나 해. 네 남편 바람나서 이혼하자고 한다며. 네 코가 석재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둘이 난리치며 싸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수호 엄마네는 이사를 갔어요. 둘이 이혼하면서 이사를 간 건지 어떤 건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았고 계속 옆집에 살면서 불편해서 어쩌나 했는데 이사 갔으니 그걸로 됐다 싶었죠. 수호 엄마가 이사를 하고 나서 몇 달 후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같이 나가던 사진 동호회에서 저희처럼 결혼한 동생 커플과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술도 좀 하고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런데 그 커플의 남편 상사한테 갑자기 급한 호출이 와서 가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저희가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바깥 공기가 좋아서 차에 타지 않고 밖에서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다녀왔는데 남편이 그 동생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몰래 꺼내 자기 바지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동생은 밖에 나오니 술 기운이 올랐는지 인사불성까진 아니어도 남편이 자기 핸드백을 건드리는 것도 모르고 있고 말이에요.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거기다 대리기사님의 동호회 후배까지 있는 상황이니 더 어렵더라고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복잡한 기분으로 집에 도착했고 그제야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주머니에 있는 그거 뭐야? 여자 손수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자 손수건?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도 모르겠는데? 당신 거 아니야? 아까 은영이 핸드백에서 당신이 그 손수건 꺼내는 거 내가 다 봤어. 대체 그게 무슨 짓이야? 당신 변태야? 잡았대 할 걸 잡았대. 아, 맞다. 이제 기억나네. 내가 땀이 좀 났는데 은영이 핸드백 틈으로 손수건이 보이길래 꺼내 쓰고 돌려준다는 걸 깜빡했네. 나도 술 기운이 좀 올랐나? 그나저나 나 요즘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한의원에라도 가봐야 하나? 말 돌리려고 하지 마. 그게 말이 돼? 나더러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아니, 뭘 믿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그게 사실이야. 뭘 더 어떻게 설명하라고 이래. 내가 뭐 진짜 변태라도 된다는 거야? 수호 엄마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서 그 말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괜히 수호 엄마까지 다시 소환하고 싶진 않았고 진전 없는 말다툼만 하다 말았죠. 남편이 그렇게 우기는데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사건이 제대로 터진 거예요. 남편 동창회에 부부 동반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남편이 다른 동창 아내의 머리핀을 훔친 거예요. 동창 아내가 머리를 묶으면서 하고 있던 머리핀을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었는데 그걸 남편이 슬쩍 하다가 딱 걸린 거죠. 현장에서 걸렸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뭐라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기가 차는 거죠. 아니, 남의 아내 머리핀을 왜 훔치느냐고요.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인 동창 아내가 더는 못 참겠는지 입을 뗐어요. 아니, 왜 다들 가만히 있어요? 당신 왜 가만히 있어? 뭐 하냐고! 당장 경찰 불러야 할 거 아니야! 경찰 불러! 그렇게 난리를 치니 남편의 동창인 그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머리핀 그거 많이 비싼 거야? 동창회 모임에 경찰까지 부르는 건 좀 그렇잖아. 술 취해서 실수한 것 같은데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저런 놈 다시 안 보면 그만이야. 차라리 경찰을 부르는 게 낫지. 남편 동창의 그 말이 더 굴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동창 아내는 계속 난리를 치는 거죠. 머리핀 가격이 뭐가 중요해? 비싸지도 않은 머리핀을 훔치려고 했던 게 더 문제 아니야? 저 사람 도벽 있어? 변태 아니야? 정말 기분 나쁘게 이게 뭐야? 정말 소름 끼쳐. 다른 동창들까지 나서서 그 동창 아내를 진정시켰고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되냐? 동창회 분위기 다 흐리고 있네.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다시는 동창회 같은 데 나오지 마. 우리도 너 같은 새끼한테 연락 안 할 거니까. 너무 황당해서 머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상태로 집에 왔고 남편을 앉혀놓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아무래도 도벽에 있는 것 같아.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어. 제어가 안 돼. 도벽이라니, 내 남편이 도벽이라뇨. 믿기지가 않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도벽이라는 게 일종의 신경증, 그러니까 병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들으니 은근히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라고 해서 더 놀랐어요. 대부분의 경우 저희 남편의 경우처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을 충동적으로 훔치는 사람들은 무엇이 됐던 그 무언가를 훔치는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래요. 그로 인한 쾌감, 심지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벽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고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환자한테도 용기를 주라고 하셨어요. 도벽이라는 병증이 나타날 정도로 남편에게 심리적 불안 요소, 제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하니 본인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동창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그 동창을 잃은 게 어쩌면 더 큰 벌일지도 모르겠지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회사 일까지 알려지게 됐다면 더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이 됐을 텐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던 중에 수호 엄마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수호 엄마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풀었어요.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이사까지 가버렸지만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어서 다행히 연락이 됐죠.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 사과만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치료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병이다 보니 그렇겠죠. 꾸준히 치료를 받은 지 2년 정도가 되니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많이 나아진 건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제 남편은 원래 술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취하도록 마시는 적도 거의 없는 사람인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그놈의 도벽 증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본 거죠. 제 친한 친구랑 술을 마시다가 남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시던 술이 너무 맛있다면서 당신도 한잔하고 대리 부르자고 꼬셨죠. 그렇게 남편한테 술을 좀 먹여놓고 친구랑 화장실에 가자고 해서 간 다음 저 혼자 조금 먼저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과연 남편은 친구의 소지품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우리 남편 그래도 대견하다 싶고 2년의 치료가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치료 간격을 조금 늘리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 회사에서 파리 축구 리그왕에서 특별 프로모션과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남편에게 파리 출장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랜만에 해외 출장이라 들뜨기도 한 것 같았고 회사에서 일로서 인정을 받은 것 같다며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보니 마음이 참 좋았죠. 그동안 도벽 때문에 더 의기소침한 것 같아 신경이 쓰였는데 그 출장이 남편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파리로 출장을 떠났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이강인 선수 광팬이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클럽이 파리 생제르맹 FC라는 팀이랍니다. 평소에는 아들이 태블릿으로 축구를 봐도 별 관심이 없었지만 남편이 출장 가 있는 곳이 파리라니까 괜히 아들이 보는 축구에도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들이 플랫폼을 통해 축구 경기를 보는 시간을 조금 늘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관대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애가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아빠 닮은 여자가 중계에 나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닮은 사람도 아니고 아빠 닮은 여자? 야, 너희 아빠가 생긴 게 좀 곱상하긴 해도 여자로 보일 정도는 아니지 않니? 어디 나왔다는 거야? 혹시 아빠 일하는 게 찍혔어? 관중석에 있었어? 글쎄 아빠 닮은 여자라니까. 있어봐. 그러면서 좀 전에 자기가 봤다는 장면으로 돌려주던데 남편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여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애가 아빠 닮은 여자라고 했던 말이 정확한 말이었던 거죠. 가발에 화장까지 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고 여자 물건만 골라서 훔치던 남편의 도벽도 생각나서 혹시 남편의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짧은 순간에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수호 엄마였다는 거예요. 둘이 아주 사이좋게 앉아있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그것들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구나 싶어서 애도 옆에 있는데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애가 수호 엄마 얼굴은 못 알아보더군요. 애가 훨씬 어렸을 때였으니 기억을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긴 해요. 중계 카메라에 잡힌 장면은 이강인 선수의 활약으로 생제르맹이 득점해 남편과 수호 엄마 둘이 거의 껴안으며 환호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아차 싶었는지
카메라가 도는 걸 의식하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꼴값을 떨더라고요. 누가 봐도 불륜인 거 알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확신을 했고 바로 파리로 날아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남편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계속 파리에 체류를 하는 일정이었으니 그것들을 파리에서 잡아 족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그 꼴을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일본도 아니고 파리까지 날아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당장 날아가기로 한 겁니다. 항공권 검색하는 플랫폼을 보니 당장 다음날 오전에 출발할 수 있는 직항 노선이 여러 개 잡히더라고요. 경유를 해도 괜찮고 밤늦게나 새벽에 출발해도 괜찮으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걸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여행사에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경유 가격 다 상관없으니 파리에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는 항공편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밤 비행기로 출발해 대기시간 짧은 일회 경유 항공편으로 파리에 가게 됐던 거죠. 파리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남편에게 파리 사진 좀 더 많이 보내달라, 숙소는 어떠냐, 숙소 이름은 뭐냐, 어디에 있는 거냐 등등 꼬치꼬치 물어보고 사진도 최대한 많이 보내달라고 했고 그 사진들 배경이 되는 곳들을 찾아내서 일일이 노트도 했어요. 파리 여행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곳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구글링 이미지 검색까지 해가며 정보를 끌어모았죠. 우선 그것들이 묵고 있는 숙소는 알아냈으니 거기서 잠복하기로 했고 현재 도착하자마자 바로 쇼핑부터 해서 입고 간 옷이며 신발까지 싹 다 갈아입었답니다. 여행지에서 한국인들끼리 알아보는데 옷차림도 한몫하는 거 아시죠? 어쩐지 익숙한 차림새라는 게 있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제 옷을 알아볼 수도 있으니 현지에서 파는 옷으로 싹 다 갈아입고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쓰고 잠복했어요. 드디어 둘이 나타났는데 제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모를 테니 주변을 잠깐 돌아보고 아는 사람이 없다 싶으니 대놓고 팔짱 끼고 길거리에서 진한 스킨십도 하고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낭만의 도시 파리 아닙니까? 둘이 아주 영화를 찍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가능한 한 많이 찍었어요. 사진을 찍는 타이밍이 까다로워서 주로 영상 촬영을 하며 따라다녔는데 세상에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수호 엄마가 길 가던 사람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온 지갑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훔친 지갑을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둘이 키득키득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눈짓으로 다음 타깃을 가리키는 것 같은 행동을 하더니 남편이 수호 엄마가 사인을 보낸 사람이랑 일부러 부딪히고 그 와중에 수호 엄마는 지갑을 훔치는 거예요. 좀 더 가더니 역할을 바꿔서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동안 5번의 소매치기를 하는 걸 목격했고 목격만 한 게 아니라 다 영상으로 남긴 거죠.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으려고 찍은 영상이었는데 세상에 왕건이를 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수호 엄마년이 들고 있는 가방이 허라 제 가방이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방을 그년이 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년이 이사 간 다음에 샀던 가방이니까 남편 놈이 훔쳐다 갖다 준 것 같았죠. 기가 막혔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것들 앞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고 그것들 앞에 나타났더니 남편은 기함을 하고 수호 엄마녀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던데 보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표정이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회사에서 인정받아 출장 가게 됐다고 들뜬 건 줄 알았더니 바람난 년이랑 파리 여행 갈 생각에 들떴던 거구나. 어이없다 정말. 네가 내 남편 맞아? 내 아들 아빠 맞니? 어떻게 인연이랑 여기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전 세계 관광객들 다 모여있는 곳이고 회사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람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해. 그래 언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어때?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디 누구더러 감히 언니라고 하는 거야?
난 너 같은 년 동생으로 둔 적 없어. 그리고 이 인간아, 너 지금 부끄럽다고 했냐? 부끄러운 게 뭔지 아는 인간이 회사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관광지 한복판에서 바람난 년이랑 이러고 다녀? 아니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내가 어떻게 알고 왔냐고? 네 아들이 즐겨보는 중계 화면에 너희 두 년놈들 잡히는 거 보고 왔다. 넌 네 아들이 그 중계 챙겨보는 것도 몰랐니? 아, 그걸 알아서 그런 건가? 아주 불륜인 거 안 들키려고 가발 쓰고 화장하고 여장까지 했더라? 이 더운 날 그 꼴값까지 떨었더라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바람 피우는 거 쪽팔린 줄은 아니? 니들 자식들한테 창피하진 않냐? 국제적으로 개망신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이 잡것들아. 내가 이래서 당신이 창피한 거야. 불륜한 거 어떻게든 잡겠다고 파리까지 날아온 게 정상이니? 진짜 창피하다. 징하다, 징해. 이런 게 질리는 거라고. 너같이 교양 없고 무식한 여자랑 못 살아. 이혼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고 말자. 그럼 되지? 기가 차서. 뭐? 징해? 야, 바람 피운 니들보다 내가 징할까? 어디 그 더러운 입으로 이혼하자는 소리 먼저 하니? 이혼하자고 해도 내가 하자고 해. 그리고 내가 이대로 가만히 이혼당하고 있을 줄 알아?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니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너무 분했고 아직 할 말이 한참 남았는데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쪽팔렸는지 둘이 손잡고 그냥 냅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소매치기로 단련된 잡것들이라 그런지 달리기는 왜 또 그렇게 빠른 건지. 제가 헉헉대면서 따라갔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머리를 굴렸죠. 저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고 복수를 해야 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다 생각해낸 게 바로 현지 경찰에게 그것들을 신고해야겠다는 거였어요. 영어가 잘 통하지도 않았고 저도 뭐 영어가 아주 유창한 건 아니었지만 통역 어플이 나름대로 잘 작동을 하니 그런 어플의 도움도 받고 손짓 발짓 다 해가며 제가 찍은 증거 영상도 보여주면서 이것들 소매치기라고 당장 잡아들여야 한다고 신고한 거예요. 숙소는 제가 알고 있으니 그것도 다 알려줬죠. 그것들은 프랑스 경찰에게 바로 잡혔고 피해자들도 찾아내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프랑스 경찰에 잡힌 꼴을 구경하려고 가야지 않겠어요? 거기 가서 그것들 보며 박장대소 아주 시원하게 비웃어줬습니다. 니들 여기서 한번 콩밥 먹어봐. 미식으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니까 교도소밥도 맛있으려나? 나중에 후기 들려줘. 기대할게. 이것들이 사람을 몰라보고 어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그것도 살짝 건드린 것도 아니고 싹 다 뽑았냐? 겁도 없이? 내가 코털 뽑히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난 니들이 내 밥이 될 때까지 물어뜯고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신고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를 프랑스 경찰한테 신고를 해? 이게 말이 돼? 맞아. 언니 정말 이건 너무하잖아. 같은 한국 사람끼리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건 뭐 언니가 신고를 했다고? 이것들이 미쳤나? 뭔 개소리야? 여기서 한국 사람이란 얘기가 왜 나와? 너네 진짜 어이없다. 어디서 신성한 대한민국을 팔아? 국뽕이 아무 데서나 먹히는 건 줄 알아?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네. 너네 같은 것들이 나라 망신 더 시킬까봐 겁나서 내가 잡아들이라고 한 거야. 알겠니?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속이 시원하니? 이 꼴까지 봤으면 됐잖아. 이제 여기 경찰들한테 오해였다고 말 좀 해줘. 여기서 뭘 더 망가질 것도 없어. 당신도 이 정도 구경했으면 실컷 한 거 아니야? 더 비웃고 싶어? 그럼 비웃고 싶을 만큼 비웃고 여기 경찰들한테 말만 좀 잘해줘. 부탁이야. 뭐해? 빨리 빌어.
그래. 언니,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장난이 좀 심했네.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우리 좀 풀어주라고 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냥 구경 삼아 집어넣은 건 줄 알아? 나 진심으로 니들 여기 감옥에 처박히길 바라는데 나 한국 갈 비행기 끊어놔서 그만 가볼게. 니들 여기서 콩밥 먹게 되면 우리나라 뉴스에 나올래나? 어디 인터넷 신문 같은데 내가 제보라도 할까 봐. 애걸복걸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저는 요요히 그곳 현지 경찰서를 빠져나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우선 우리나라 경찰에도 신고를 했죠. 그것들이 공모해서 제 가방 훔쳐간 거잖아요. 그걸로 바로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 지금 파리에서도 소매치기 하다가 파리 경찰에 잡혀있다고 말하면서 아주 악질인 것들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도 투서를 넣어 다 폭로했답니다. 중계화면에 잡힌 영상도 알려주고 한창 일해야 할 시간에 상간녀랑 놀아난 걸 증명할 수 있는 제가 찍은 영상 파일도 복사해서 동봉했죠. 그리고 현지에서 소매치기 하다가 걸려서 경찰에 붙잡혀 있다고 회사에 뭐라고 변명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 거짓말이고 경찰에 잡혀 있다고도 폭로했어요. 그 정도면 뭐 남편 놈은 회사에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중에 하나만 걸려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것들은 프랑스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고 해요. 생각보다 벌금 액수가 크던데 원래 프랑스에서 절도죄 벌금 액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도 하고 그것들이 둘이서 공모해 절도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은 거라고 하네요. 그나마 그것들이 자기들은 관광객이고 재미삼아 몇 번 좀도둑질한 거라며 잘못했다고 엄청나게 반성하는 신용을 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일일이 사과하고 그래서 참작이 된 거라고 해요. 남편은 그렇게 간신히 풀려나서 왔다면서 파리에서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 빌더라고요. 여보야, 내가 그때 파리에서 말이야. 당신을 보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그러니까 이혼 어쩌고 하는 말들 그거 다 내 진심 아닌 거 당신도 알지? 홧김에 나온 말이고 실수야. 웃기고 있네. 넌 실수가 뭔지 모르니? 국어 공부 다시 해. 그런 걸 누가 실수라고 하냐? 바람 피운 놈이 상간녀랑 둘이 시시덕거리면서 마누라한테 이혼하자고 한 게 실수야? 그건 적반하장이지. 그래,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다 잘못한 게 맞는데 그게 다 그년 때문이야. 나도 피해자란 말이야. 갑자기? 너네 진짜 어이없다. 너네 싸웠냐? 이런 태세전환 대체 뭐니? 뭐 어쩌라고. 네가 무슨 피해자란 건지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는 건데? 안 궁금해. 안 궁금해도 들어줘. 내 말을 들어보면 당신도 나를 이해하게 될 거야. 그년이 그게 진짜 나쁜 년이거든. 3년 전에 그년이 노골적으로 나한테 접근해서 그때부터 그년 덫에 걸렸는데 그년이 가스라이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주절거리는 거야? 내가 지금 너랑 그년 연애사 듣고 싶대? 그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니? 그런 게 아니야. 내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봐. 내가 그때 우리 사진동호회 은영이 손수건 훔치고 동창 모임에서 머리핀 훔치고 했던 거 말이야. 그것도 다 그년이 시킨 거야. 그런데 간다고 하면 꼭 거기서 물건 하나씩 훔쳐오라고 했거든. 뭐 자기에 대한 믿음을 보여라, 증명해라 막 그러면서 시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집어치워. 야, 그러니까 그년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서 내 가방도 훔치고 동호회 동창 모임에서도 남의 물건 훔쳤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피해자라고? 웃기고 있네 정말. 넌 정말 답이 없다. 피해자는 내가 피해자고 너는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나 해. 여보, 내가 받아야 할 벌은 받을게. 받아야지. 이미 받은 것도 있잖아. 그렇지만 당신한테 버림받는 건 싫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좀 받아줘. 어? 나 이혼 못해. 당신이랑 못 헤어져. 나 당신 없이는 안 되는 거 알잖아.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야, 네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거기서 내가 너의 어떤 부분을 봐줘야 하는 거니? 그년이 아무리 꼬리를 쳤어도 거기 넘어간 건 사실이고 그년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든 뭘 당했든 어쨌거나 무려 3년 동안이나 나를 속이며 불륜을 이어온 것도 사실 아니니? 어떤 변명도 안 통하는 거야. 모르겠어? 네가 내 앞에서 아무리 무릎 꿇고 울고불고 사정하고 매달려봐야 소용없다고. 난 너 같은 인간하곤 더 이상 절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혼해. 당장 여기서 나가. 꺼지라고. 어딜 기어들어와. 다시는 여기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저는 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수호 엄마 그년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증거가 명백하니 두 소송 모두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저는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게 됐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저를 배신하고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흔히 위자료 중 최고액이라 부르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 제 가방 절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됐고 말이에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수호 엄마년도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언니, 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 전 남편이 양육비도 제대로 안 줘서 애 데리고 살기가 얼마나 팍팍했는지 몰라. 야, 너 지금 나 찾아와서 네 신세 한탄하며 울고 나자빠졌냐? 네가 그래봤자 난 웃음밖에 안 나. 그렇게 힘들게 사는 년이 어린애 어디다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바람난 놈이랑 파리까지 가서 아주 잘만 놀아나더라. 그래도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니?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언니 같은 사람한테 내가 그러면 안 되던 건데 그때 내가 살 길이 막막해서 눈이 돌았었나 봐.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놈의 언니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나 정말 소름 끼쳐. 어떻게 나한테 언니 소리를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니? 너라는 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생각이라는 게 있긴 있어? 살 길이 막막해. 그래서 내 남편 꼬셨니? 차라리 애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하다면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니? 그랬다면 난 어떻게 해서라도 너 도와주려고 했을 거야. 네가 이런 년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 어떻게 보면 고맙네. 너 같은 년 정체를 이렇게라도 알게 해줘서 말이야. 네 년 정체도 모르고 가까이 지내다가 더 큰일 당했을지 누가 알아? 그때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다 솔직하게 말하고 진짜 방법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싶기도 했어.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 그랬겠지. 네 처지 사실대로 말하긴 어렵고 내 남편 꼬여내는 건 쉬웠니? 네 손에 쥐고 도둑질까지 시켜가면 아주 재밌었겠지. 그렇게 즐겼던 값이야. 네가 지금 치러야 하는 벌은 그때 그렇게 즐기며 지은 죗값이라고. 알겠니? 전 그렇게 수호 엄마 그년도 쫓아냈고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이혼 후에 시부모, 특히 시모가 제게 따로 연락해 자식 교육 잘못 시켜 미안하다고 어찌나 우시던지. 시모한테는 당연히 악감정 같은 게 없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 남편 엄마잖아요. 전 남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어떤 식으로도 연락하기가 싫더라고요. 진절머리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시모한테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했죠. 당분간은 연락 안 하고 싶다고. 그러니 시모도 이해를 한다고 하셨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제 이혼 후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많이 털어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렸던 이전 시모에게 연락을 했고 이전 시모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듣게 됐어요. 가장 기가 막힌 건 소송이 다 끝나고 수호 엄마 그년이 저의 이전 시댁에 짐 싸들고 찾아갔다는 거였습니다. 말도 마라. 수호 엄마인지 뭔지 아는 그년이 애 맡겨두고 그짓거리 하고 다니던 걸 걔네 친정에서도 다 알게 됐고 그년 친정에서도 그년 하고 다니는 짓거리에는 넌덜머리가 났는지 그년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
그년 친정어머니는 저도 뵌 적 있어요. 한성격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년 하는 꼴을 그냥 보아 넘길 뿐이 아니죠. 그렇게 쫓겨났다는 것도 무리가 아닐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고. 그동안 많이 참아주셨던 걸걸요? 그렇게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갈 데가 없다면서 글쎄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네? 어머님 댁에요?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지가 무슨 낯짝으로 거길 찾아와요? 혹시 그 인간, 죄송해요. 그 사람도 같이 왔던가요? 아니야. 무슨 애비는 그 수호 엄마라는 년 얘기만 나와도 치를 떨었어. 애비가 그렇게 모른 척을 하니 나한테 도와달라고 왔다고 하면서 지 애까지 데려온 거야.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애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설마 걔 받아주시거나 도와주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이고 얘, 나 그렇게 나사 빠진 사람은 아니다. 얘, 걔가 어떤 앤데 내가 걔를 받아주니? 걔를 도와줘? 그럴 마음 추호도 없었어. 내가 왜? 다행이에요. 전 또 혹시나 어머님이 마음 약해지셔서 도와주신 건가 해서 놀랐잖아요. 그럴 리가 있냐. 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듣고만 있다가 돌아가라고 하고 그 뒤로는 대꾸도 안 했어. 그러냐는 찬물 한 바가지 끼얹어서 뚫쳐내고 소금까지 뿌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님도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별일이 다 겪으시고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별일을 다 겪고 있구나. 넌 별로 안 듣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애비 얘기라서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다 있고 다 털었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어머님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없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휴 그래.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아휴 그놈 그거 회사에서도 그러고 바로 잘렸어. 그건 당연한 거죠. 일하라고 파리 출장 보내놨더니 근무 태만으로도 문제가 될 텐데 무려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직원을 그냥 둘 수 있겠어요? 거기다 불륜이라는 지저분한 스캔들이 근무 태만과 연결되어 있으니 회사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그게 다가 아니야. 그놈이 절도죄로 처벌받고 그랬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간 그놈 회사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절도 범죄들이 재조명되고 그게 다 그놈 짓이었던 건지 밝히려는 사람들이 다 함께 증거를 잡으려고 난리가 났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예 딱 끊고 아무것도 안 듣고 살아서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엔 수호 엄마 그년이 시켜서 시작한 물건을 훔쳤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놈도 맛이 들린 건지 계속 물건을 훔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러니 진짜 도벽이 있었던 거야.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일이 이렇게 됐는데 네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 다 잊고 마음 편히 살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야. 애미야, 그렇게 살아. 알겠지? 저를 진정으로 위해주시는 이전 시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했었죠. 저는 전 남편과 살던 집에서 아들과 살고 있어요. 동네 창피해서 이사갈 생각도 했는데 살고 있는 곳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들 키우기에도 너무 좋은 곳이니까 말이에요. 다행히 아들도 큰 영향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었답니다. 학교나 학원 같은 데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혹시나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저는 아들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인간들을 응징할 배짱도 있으니 걱정 없어요. 양육비를 받지만 저도 뭔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니 그때까진 옆에서 봐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여유를 두고 뭘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려고요. TV에서 파리 올림픽 중계가 한창인 걸 보니 작년 여름 그 난리통 생각이 문득 났어요. 다 잊고 털었다곤 하지만 아직 앙금 같은 게 남아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1년 전 그 악몽 같았던 일들을 진짜 멀리 날려버리고 싶었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